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조선 후기의 사회와 경제 파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4페이지부터 나갈 거고요. 학습지 빈칸 채우면서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선의 신분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분에 따른 엄격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고 신분 또한 세습되었고요. 그 다음에 드물게 신분 이동의 예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노비 출신이 양반이 된다던가 이런 사례도 보인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조선의 신분구조 시스템을 먼저 보면은 양천제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조선에서는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을 했어요. 우리가 고려시대 배울 때도 같은 내용을 배웠었죠. 조선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양천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사회 구조적인 신분 구조는 양천제 시스템을 따랐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나눠본다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4신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신분의 역할이 어떻게 되었는지 학습지 보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학습지 2번에 동그라미 1, 2, 3, 4에서 4개로 나눠져 있죠. 실질적으로는 4개로 구분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양반 같은 경우에는 지배 계급이었고요. 각종 국역이 면제되었고요. 관직 진출이 허용되었고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양반층이었습니다. 양반 나으리 이런 사극에서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지배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중인이 있습니다. 중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서리, 역관, 의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요. 통치나 행정 업무를 보좌했어요. 보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상민은 무엇이냐? 상민은 대부분 농민입니다. 대부분 농민인데 무엇을 포함하냐면 수공업자나 상인 계층을 포함해요. 그래서 빈칸에는 수공업자나 상인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세나 군역을 부담하는 지배 계급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백정이나 무당 같은 분들도 포함이 됐고요. 이 천민은 재산처럼 간주가 되어서 매매나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공이라는 것도 납부를 했어요. 신공이라는 것도 납부를 했고요. 이 신공이 뭐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교과서 75페이지를 보시면 노비 중에서 외거노비는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자신의 소득 일부를 주인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신공이라고 합니다. 천민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린다거나 재산을 모은다거나 신분은 천민이지만 이런 것들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응시할 수는 없었고 국역의 의무도 없었습니다. 국역의 의무는 상민 계층이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렇다면은 향촌. 중앙이 이렇게 양반들이 중앙에서 이렇게 정계를 다스리고 있다면 지방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하고 살펴봅시다. 향촌이라고 불리는 이 지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양반 사족들이 자수나 별감 같은 향직을 맡고서는 유향소를 운영하면서 향촌 사회의 자치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유향소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양반들 있잖아요. 이런 양반들이 유향소를 중심으로 그 마을이나 고을에 그런 치안이나 질서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향음주례나 향사례 같은 행사를 주관하기도 했고요. 사창제를 시행을 하기도 했어요. 왜 사창제를 시행을 했냐면 세조 집권 이후에 훈구가 굉장히 권력을 남용을 해요. 그러면서 일반 주민들의 수탈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일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향약을 주도하였다는 점.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조선 후기의 농업과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6페이지고요. 자, 그럼 농업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하고 봤더니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늘었어요. 왜 어떻게 늘 수 있었나 하고 살펴봤더니 바로 모내기법이 확산되었던 거예요. 원래 모내기법은 가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지 않거나 가뭄이 들면은 정말 그 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 수리시설이나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저수지나 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모내기법이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이 되었고요. 이 모내기법으로 확산으로 인해서 변화, 보리의 이모작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책상만큼의 땅에서 여러분들 앉는 이 책상 있잖아요. 이 책상만큼의 땅에서 딱 책상만큼의 생산물밖에는 수확이 안 됐어요. 하지만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책상만큼의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수확량을 얻을 수 있고 또 벼를 심었다가 보리도 심을 수 있고 이런 이모작이 확대되고 또 경작 가능 면적이 늘어나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광작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업적인 농업이 발달을 했는데요. 상업적 농업이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한 농업이 아니야.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수확물들을 냈다 파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상품작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담배, 인삼, 약재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려고 수확을 하는 작물을 상품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황작물의 재배 또한 증가했어요. 구황작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소작물 납부 방식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타조법은 뭐냐면 수확량의 무조건 절반을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소작료로 수확량의 절반, 50% 무조건 반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당근 10개를 수확을 했어요. 당근으로 예시를 들게요. 10개를 수확을 했으면 여기에 반은 얼마예요? 5개죠. 선생님 10개 중에 5개는 소작료로 납부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타조법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만 띄워주면 나머지 반은 자기게 되죠. 하지만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당근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1000개가 수확이 됐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던 거야, 선생님이. 막 남들은 대충대충 할 때 막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1000개를 수확을 했어요. 엄청 열심히 한 거죠. 근데 1000개 중에 반을 타조법에 따르면 반을 줘야 되니까 500개는 소작료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야. 10개면 5개인데 1000개면 500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크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도조법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무조건 수확 전에 미리 소작인가 그 땅의 주인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든 어떻게 되든 무조건 당근 30개를 줘라 나에게.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000개를 수확을 해도 도조법 하에서는 30개만 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땅 주인 같은 경우에도 훨씬 유리했던 게 무조건 30개가 들어온다는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타조법 시기에는 이게 농사가 흉년이 들거나 농사가 망해버리면 그 반을 받아야 되는데 수확량이 0개야. 그럼 아무것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쵸? 계산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 주인들도 이런 계산이 가능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조법은 무조건 수확량의 절반, 도조법은 일정 액수를 미리 정해서 걷는 거예요. 자, 수치 체제도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했냐면
먼저 이거 여러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할까봐 학습지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어려워할까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당시 조선의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농민이 내야 되는 세금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토지. 농민은 농사를 짓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도 남성이라면 군대를 가죠. 바로 군대 가는 겁니다. 군역이에요. 직접 복무를 해가지고 군역의 의무를 지는 군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방 특산물을 직접 납부하는 공납이 있었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현대의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사는 천안에는 호두과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면 호두과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납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굉장히 많은 폐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개정을 해야 되겠다. 농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한번 고쳐야겠다. 폐단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법들을 시행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배울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입니다. 영정법이 뭐냐면 전세에 관한, 토지세에 관한 대안이에요. 토지세가 폐단이 너무 많으니까 전세가 어떻게 고쳤냐면 영정법을 시행을 했는데, 풍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토지 한 결당 4에서 6도만 징수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딱 정해버렸어요. 그럼 농민 입장에서는 흉작이 들어도 한 결당 4에서 6도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고, 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더 많이 떼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4에서 6도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납이 조금 문제였어요. 공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방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폐단이 많아가지고 저기 부산에 사는 영미한테도 천안에서 유명한 호두과자를 보내라고 시키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부산에 사는 영미는 어떻게 호두과자를 구하죠? 그 조선시대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대동법을 시행했어요. 광해군 때 처음 시행이 됐는데, 대동법을 시행해가지고 현물이 그 호두과자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현물 대신에 토지 결수에 따라서 토지 기준으로 한 결당 12도를 내던가 아니면 배나 무명이나 동전으로 내거라,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가 좋은 거냐면 부산에서도 동전은 있죠. 천안에서도 동전은 있습니다. 그쵸? 또 부산에서도 배나 무명은 다 있어요. 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거둠으로써 이런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각지에서 이제 올려보내고 이러잖아요. 이것을 공인이라는 사람한테 다 맡겨버려요, 국가가. 그래서 공인이라는 계층이 등장했다는 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공인입니다. 대동법으로 인해서 등장한 집단은 공인이에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가는 것, 군역. 이 군역의 폐단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처음에는 양인 개병제를 실시했었는데, 농민이라면 다들 군대 가고 양반도 군대에 가고 이런 걸 시행을 했었는데 다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군역을 지키고 싶어 하겠어요. 다들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비군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군포를 걷기 시작했거든요. 조선에서는 매년 남성 한 명당 매년 이필에 군포를 처음엔 걷었었어요. 근데 계속 중간에서 관리들이 농간을 치고 더 부풀려 받고 이래서 그 폐단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해서 장정 한 명에게 매년 군포 딱 한 필만 부과합니다. 한 필. 그러면 한 필만 부과하면 되니까 평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겠죠. 하지만 원래 두 필을 걷던 걸 한 필만 내니까 그 부족하잖아요. 원래 걷던 것보다 훨씬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보충을 했냐면 양인의 수를 늘려서 책정을 하였고요. 또 지방에서는
각종 잡세들을 많이 걷어서 이것을 보충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역의 폐단은 군역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상품화폐 경제, 조선 후기에 얼마나 많은 이런 경제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민영수공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조선 전기나 그 이전에는 관영수공업이었어요. 관에서 수공업자들을 취직을 시켜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만들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선대제 시스템이 등장을 해요. 선대제. 먼저 선이에요. 먼저 수공업자가 자금을 먼저 돈을 받아. 그리고 제품을 생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선대제. 옛날에는 관청에서 그냥 공무원처럼 그런 식으로 관청에 소속돼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만들었다면 이제는 일반 상인이나 물주가 돈을 주고 너 이걸 언제까지 만들어줘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게 현대적인 시스템이죠. 이 선대제가 등장을 했고 또 이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였는데 독립적인 전문 수공업자들도 등장을 했고 이 수공업자들의 집단 모여 사는 그 모인 점촌이 많이 분포했고요. 농촌에서도 원래 자급자족 단계였는데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농촌 수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였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산으로 넘어갈게요. 광산 개발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 광업을 국가에서 독점을 안 하고 개인한테 허용을 했어요. 그래 니네가 대신에 광산을 캐. 대신에 세금을 내. 이렇게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때 광산 개발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면 은이 대청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결제 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교역에서 은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은이 굉장히 수입되는 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광산 개발이 더욱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광산에 사람들이 하도 몰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거 안 돼. 공개적인 채굴 금지야 이제. 민간 채굴 금지할래. 막 이렇게 했는데도 대상인들이 물주가 돼서 덕대라는 사람한테 의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전문 경영인인데요. 물주에게 돈을 받으면 채굴업자나 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용을 해가지고 은강 채굴을 해주는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덕대. 광산개발 조선 후기에는 덕대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몰래 이제 민간의 채굴을 막으니까 이런 잠체, 몰래 캐는 거예요. 몰래 캐는 잠체도 성행을 했습니다. 자, 도고와 사상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도고와 사상이 성장을 했는데 당시 이때 상품 유통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때 정조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금난 정권이라고 통공 정책을 펼쳐요. 정조가. 금난 정권을 폐지함으로써 여기 PPT에 금난 정권 폐지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금난 정권을 폐지해가지고 통공 정책을 시행해서 조금 더 상인들이 자유로운 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했습니다. 금난 정권이 뭐냐면 난전. 약간 어지럽게 여러분 이거 뭐 생각하면 되냐면 시장 가면은 막 여기 길거리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막 노점 같은 거 있죠. 뭐 파시는 분들 그런 걸 바로 난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식 상인은 아니야. 정식으로 임대료를 내고 막 그렇게 등록해서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기 길바닥에 펼쳐놓고 판매하는 그런 난전들을 금했던 이 금난 정권을 폐지해버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이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요. 이들은 도고행위라고 물품을 거래를 했는데 도고행위가 뭐냐면 정말 대규모 자본과 전국적인 유통망을 이용해가지고 독점적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것을 도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다양한 상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만상,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개성의 송산, 그 다음에 한성의 경강상인, 시전상인,
뭐 여기 동네 내상 등 많은 상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장 말하는 거예요. 장시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고요. 이때 많은 활약을 한 사람들이 보부상이에요. 보부상이 뭔지 알죠? 등에 종이 쳤네요. 그 등에 보찜 같은 거 메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이 보부상이 많이 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역도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무역은 이 여기 청나라가 있었거든요. 청나라와는 개시나 후시 무역, 이 중간개시, 책문후시, 이런 개시나 회시 무역을 펼쳤고, 일본이랑은 여기 동네에 있는 외관을 통해서 교역을 펼쳤습니다. 이 선생님 여기 첨부한 지도는 교과서 79페이지에 네, 학교가 3학년 고3이 개학하다 보니까 지금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끊었습니다. 다시 개시와 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조선과 그리고 일본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국제 무역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졌는데 청과는 개시와 후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개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공식적인 무역이에요. 그리고 상인들끼리 그냥 살짝살짝 몰래 하는 게 후시예요. 후시. 뒤에서 한다 해서 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개시, 책문 후시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 거고요. 일본과는 여기 동네에 있는 외관을 통해서 많이 교역을 하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화폐 유통을 좀 살펴볼게요. 화폐 유통 같은 경우에는 상공업이 발달했고 대동법 같은 걸로 조세나 소장료를 이제 금납파, 그러니까 돈이나 뭐 이런 것들로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가 굉장히 많이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화폐는 상평통보입니다. 빈칸에 들어간 것은 상평통보고요. 하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화폐는 무조건 쌓아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는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돈이 돌아야지만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어떤 이유에서든 내놓지 않고 집 안방에 그냥 쌓아두고만 있어. 그럼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바로 돈의 가뭄이라고 하는 전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황이나 고리대 같은 게 발생을 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조선 후기의 이런 사회나 경제 모습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재상쌤이랑 조선 사회나 뭐 이런 모습들, 조선 후기 모습들 잘 공부하시길 바래요. 고생하셨습니다.